미스스한 사건들을 보아보는 미스사. 오늘은 범죄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동조하는 증상 하이브리스토필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이브리스토필리아는 성적 도착과 관련된 심리 현상이며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끌리거나 매력을 느끼고 동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범죄자 팬클럽이라 하죠. 범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변명,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범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며 자신만은 해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애정을 통해 대상이 갱생할 수 있다 착각하죠. 때문에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에 대한 증언을 하거나 지극정성으로 면회를 다니면서 결혼한 사례도 있으며 편지나 비싼 물건을 보내기도 합니다. 더 적극적, 아니 중증일 경우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동참하려고까지 하죠.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시신, 증거물을 숨기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대상의 행위에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저 대상이 원하는 걸 함께하며 사랑을 갈구하죠. 물론 이런 심리 현상의 배경에는 범죄자의 외모, 뛰어난 지능, 탁월한 말빨, 카리스마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본명 테오도르 로버트 번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연쇄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입니다. 1974년에서 1978년에 걸쳐 적어도 30명 이상의 젊은 여성을 납치 살해했으며 경찰이 추정한 피해자는 무려 100명이 넘죠. 연쇄살인마를 뜻하는 시리얼 킬러라는 말도 테드 번디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테드 번디의 IQ는 124에서 160까지 언급될 정도로 머리가 좋았고 재판에서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죠. 게다가 말끔한 얼굴에 말도 잘해서 미국 언론에서는 연쇄살인의 기공자라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테드 번디가 언론에 보도되자 테드 번디를 적극 지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여성들은 재판 현장에 나타나 환호성을 지르거나 테드 번디를 보러 재판까지 참석하는가 하며 투옥 중에도 끊임없이 팬레터를 보내기도 했죠. 테드 번디의 직장 동료였던 캐롤앤은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는데 12세 어린이 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재판 중 번디에게 청혼을 받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 둘은 아이까지 가졌죠. 결혼 이후에도 팬레터와 면회 신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롤앤은 정신이 들었는지 7년 후 이혼을 하고 성을 바꾼 뒤 사라져버렸고 3년 후인 1989년 테드 번디는 사형을 선고받고 생을 마감했죠. 세기의 살인마라 불리는 찰스 맨슨은 1960년대 후반 35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한 사이비 집단 맨슨 패밀리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키는 작았지만 당시 미국을 뒤덮고 있던 히피 문화에 잘 어울리는 생김새와 말빨, 그리고 탁월한 기타 실력으로 수많은 여성 신자를 거느리죠. 맨슨에게 홀린 여성들은 그와 관계를 가질 때면 마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맨슨 패밀리는 집단이 되어 거처를 전전했는데 여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녔죠. 죄 없는 이들을 무참히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맨슨이 지시하면 맨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것이죠. 수감 중에도 맨슨은 팬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소통하며 친구를 사귀는가 하며 후원을 받아 음반 작업을 하며 몇 차례에 걸쳐 앨범도 냈습니다. 당연히 혐오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환각제를 들이붓고 만든 살인마의 음악에 특별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죠. 2014년 맨슨은 54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도 합니다. 이 여성은 맨슨을 만나기 위해 학교도 자퇴하고 3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9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면회를 다닌 열혈 팬이었죠. 하지만 추후에 그녀가 맨슨이 죽으면 시신을 전시해 돈을 벌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맨슨은 결혼을 파기했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1978년에서 1991년까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마입니다. 미러키의 식인기라고도 불리죠. 동성애자였던 그는 18살 때 첫 범행을 시작으로 총 17명의 10대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고 일부를 요리해 먹거나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염산에 담궈 해골로 만든 뒤 모아두고 혼자서 성적인 행위를 한 희대 정신나간 사이코패스이죠. 하지만 추악함과 다르게 다머의 외모 자체는 상당히 호감형이었습니다. 1991년 체포와 동시에 언론에 모습이 공개되자 잔인한 범행보다 잘생긴 외모로 이목을 끌었죠. 어떤 사람은 인터뷰에서 그의 잘생긴 얼굴에 반했다고 대답한 황당한 일화도 있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투옥 중 수많은 팬레터를 받았는데 결혼해달라 청혼하거나 돈을 보내는 팬도 있었죠. 동성애자였기에 팬 중에는 게이도 많았고요. 제프리 다머는 자신이 정신질환자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에는 같이 수감된 제수에게 살해당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이트 스토커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 리처드 라미레스는 1984년에서 1985년 사이에 무차별 폭행 살인으로 1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약에 취해 야밤에 무차별적으로 가택에 침입해 가족 전부를 살해하거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범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악마를 숭배한 다음에 자신의 손바닥과 시체 또는 범행 현장에 악마를 상징하는 모양인 펜타그램을 새기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죠. 구속 후 14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185cm의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 때문에 팬클럽이 생겼고,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검은 옷을 입은 팬이 몰려오거나 팬레터를 전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팬 중 한 명이었던 당시 41세 여성 도린 리오이는 10여 년의 열렬한 구애 끝에 1996년 그와 옥중 결혼식을 올렸죠. 도린 리오이는 11년 동안 총 75통의 편지를 보내며 그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리오이는 라미레스와 결혼하기 위해 처녀를 유지했고, 라미레스가 수많은 구애 여성 중 그녀를 선택한 이유도 처녀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라미레스는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사형이 집행되기 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1995년 월요일 오전 출근길로 사람이 붐비는 도쿄 지하철 5개 차량에 맹독성 신경가스인 살인가스가 살포되었습니다. 14명의 사망자와 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죠.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을 일으킨 사이비 집단 옴질리교에도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비 집단의 간부이자 알레프라는 이름으로 개칭한 옴질리교의 사실상의 리더였던 조유 후미히로는 단체의 홍보 역할을 전담해왔는데 TV에 출연하면 그의 뛰어난 언변에 시청자들은 감탄했죠. 무슨 말에도 그럴듯한 대답으로 받아치는 모습에 이렇게 말하면 조유롭게 말한다는 유행어가 퍼지기도 했죠. 살인가스 사건 이전에도 옴질리교는 간부들의 카리스마성, 지적인 이미지와 은근히 미남 미녀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전국적으로 팬클럽이 결성된 상태였지만, 사건 이후 연이 미디어를 장식한 조유 후미히로는 나름 준수한 외모와 타결한 언변 덕에 개인 팬클럽도 탄생했습니다. 이 팬들은 주로 10에서 30대 여성이었고 조유 갸루라 불렸죠. 조유 갸루는 후미히로는 모성애를 자극한다, 바람 상대라도 좋으니 사귀고 싶다고 하면서 조유를 보기 위해 설명회나 이벤트에 참석하는 등 열심히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현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직장인 주부로 지내고 있고, 조유는 변함없이 새 종교단체의 대표로 활동 중이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를 몇 개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강도 살인치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8년차의 교도소에서 탈옥한 신창원은 907일 만에 검거된 희대의 탈옥수이죠. 신창원에 열광한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그의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IMF로 처참했던 시기였던 터라 당시 공개된 그의 일기 속 부잣집을 털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도 한몫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가 입고 있었던 무지개색 티셔츠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의 패션을 일반인이 따라하는 블레임룩의 원조가 되기도 했죠. 2003년 남자친구와 함께 승용차를 훔친 뒤 여성 2명을 납치하고 돈을 갈취해 경찰에 수배된 이미애는 당시 5천만 원의 현상금이 걸린 중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웹캠이 퍼지면서 얼짱이 유행하던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범죄자 수배 전단에 공개된 이미애의 미모를 찬양하며 팬카페 회원만 6만 명이 넘었죠. 한편 2004년에 검거된 이미애 본인은 이를 두고 참 어이가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2019년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도 이쁘다는 이유로 그녀를 옹호하는 팬톡방이 등장해 논란이 됐었죠. 그중 한 대화방에서는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 얼굴이 중요하다,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라는 공지글이 걸려 있었고, 솔직히 이은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예쁜 죄 등의 선 넘는 메시지가 오가고 있었죠. 올해 5월 단지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과외 어플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정유정도 외모를 칭찬하는 사진이 확산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유정의 경우 팬클럽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 공개된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가져다 포토샵으로 화장시킨 사진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녔죠. 이 사진 게시글의 댓글에는 역겹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예쁘다, 인기 많을 것 같다는 어이없는 댓글도 달려 논란이 됐습니다. 워낙 해외 사례가 경악스러워서 한국의 사례가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소개한 사례 외에도 대중의 범죄자 패티시를 자극한 인물은 정말 많습니다. 잔인함과 인기몰이 두 가지만 봤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 몇 개만을 모았죠. 하이브리스토필리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